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전에 방송에서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하면은 뭐 수많은 뭐 알트코인들이 ICO를 통해서 일단 생성이 됐다는 건 아실 거고,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은 하드포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의 여러 파생, 이런 이제 코인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바로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즉 선물 옵션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바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 선물 옵션이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되게 되면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상승기 때도 돈을 벌고요, 하락기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의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고로 개미들 돈을 더 털어먹겠다, 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핵심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현상을 우리가 쭉 따라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금융상품, 지금 나오고 있는 파생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얼마나 사기성이 짙은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절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봐봐, 경마 도박이죠. 바카라 도박입니다. 카지노 도박입니다. 그런데 왜 나라에서 그거를 규제하지 않을까요? 합법적이기 때문이야. 나라에서 이거는 이거 세금 거두면 불법도 합법이 되는 거야. 금융상품 투자도 똑같다고. 예? 그거를 그냥 나라에서 무기나에서 그냥 해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야 되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냥 그걸로 인해서 돈을 뜯기 위한 암묵적인 필요악,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에 대한 부분을 뭐 명확하게 나눈다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합법적인 건 투자가 되는 거고 불법적인 건 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트코인 보십시오. 비트코인을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무기나에서 지금 움직이니까,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무기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경마보다 더한 사기라고. 예?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권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투자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게 투기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모든 게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봤을 때 모든 게 다 투기야. 모든 게 지금 거의 투자는 없어. 도대체 미래 장미꽃 같은 그런 망상을 어떻게 갖고 지금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인이야 거의 보면. 올인 이런 건 하시선 안 된다고. 이건 투자가 아니야. 벌써 욕심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투기입니다. 뭘 하든, 주식을 하든 경마를 하든 바카라를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절대 그렇게 막무가내식의 투자는 하시 마시라는 겁니다. 자,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투자와 투기를 꼭 나눠야만 한다면요, 오를 때를 마냥 기다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에 배팅을 하는 건 투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오르게 만들 수 있거나 그 능력에 의한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걸 저는 투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핸들링 할 수 없는 거 다 투기입니다. 도박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암호화폐가 왜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광풍이 불어닥쳤느냐, 그 의미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현상의 이 허상 속에 감춰져 있던 바로 보물을 찾아야 된다. 이게 뭐냐?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슬슬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10배 이상의 거품을 만들어냈지만 블록체인의 발전은 현재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개방형으로 발전됐다기보다는 폐쇄형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역시도요, 블록체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부산물이었을 뿐이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정한 기술 발전은요, 바로 블록체인에 있다. 블록체인 관련 인프라 기술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이 이제 되기 시작할 거고요. 암호화폐 투자는
이제 화폐 기능으로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토대로 이걸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게 비트코인이 될지는 모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코인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광풍을, 얘네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추상적인 이런 시스템을 돈으로서 바라보게 만들도록 세뇌시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블록체인의 형성을 위해서 테스트를 통해 그걸 만들어냈다. 요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재 IBM, 이 IBM이야말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정점에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BM 하면 딱 뭐겠습니까? 뭔지 잘 몰라. 컴퓨터 만들었던 회사인가? 지금 요즘에 IBM 컴퓨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IBM 스마트폰 만듭니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도화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천병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그 시스템의 특허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가 바로 IBM이라는 회사고요. 얘네들은요, 뭐 물건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요, 모든 예산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연구 개발에만 몰두하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막 컴퓨터 만들고 하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IBM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이런 선도 기업들처럼 물건을 찍고 생산해서 뭐 할 건데요. 얘네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 회사들 위에 정점에 서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연구 개발, 기술의 선도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는 게요. 지금 뉴스에서 보다시피 미국이 지금 AI 관련 특허 출원을 차지하는 비중이 약 46%에 달하고요. 일본이 2위입니다. 23%예요. 이 두 나라 국가만 합쳐도요. 70%가 넘어가요. 이 특허의 비중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국과 일본이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을 다 선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죠. 로봇을 위한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핵심은. 저놈들이 특허는 다 가지고 있고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건 부품만 만들어서 조달하라는 거야. 미국과 일본에.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리고 더 나가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IBM이 지금 기업의 속속들이 적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유통 시스템에 대한 시장도 적용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에도 적용시키고, 영국까지 가서 금융회사에 대한 기업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이런 회사가 무슨 핫바리 회사로 생각을 하는지 난 이해도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짓? 뭐 영국의 금융 기업들의 블록체인 시스템 니들이 도입해라 할 수 있는 기업이야? 아니면 소니가 할 수 있는 기업이야? 누가 할 수 있는데요? 아무도 못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못해. IBM만이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명백합니다. 제가 뭐 삼성을 까서 뭐 하겠습니까? IBM을 까서 뭐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어떻게 지금 주물르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뭐 한민족의 국뽕에 빠져서 한국인이 최고다, 한국인이 뭐다, 그런 국뽕에 세뇌당해서 취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고 있는 현상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걸 냉철하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 중에 가장 충실히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삼성이라니까요. 이재용 씨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IBM을 멘토로 삼아야 된다. 아니, 동등한 입지인데 왜 멘토로 삼아 IBM을?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친구를 멘토 삼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IBM과 삼성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아니,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병철 회장이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반도체 시장에 왜 올인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듯이 올인을 했겠죠. 그 원흉이 IBM이라고요.
이런 이제 IBM과 삼성의 계약을 기점으로 해서요, 바로 모토로라든지 애플 같은 회사들이 이제 삼성의 반도체를 쓰겠다. 이건 삼성에 대한 기술력을 믿고 썼다라기보다는요, IBM이 밀어준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삼성이라는 회사를. 그리고 지금 한참 윈도우로 잘 나가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역시도요, IBM이 이 컴퓨터의 운용체제에 대한 부분을 오더를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탄생된 게 바로 MS-DOS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4차 산업 흐름만 보십시오. IBM하고 MS가 거의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IBM은 본질적으로 MS를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오더들을 던져준 겁니다. 이 말인즉슨 빌 게이츠한테 IBM이 행운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에 대한 가족사라든지 과거사를 조금만 찾아보십시오. 빌 게이츠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그 부모들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선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가서 정주영 씨가 해외 수주를 했다. 아니 이거 아직도 믿습니까? 무슨 김일성이가 솔방울 갖고 수류탄 만들었다는 이야기랑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에 가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설 쓰는데 누가 받아줘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비즈니스에서는요,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증을 누가 썼습니까? 한국 정부가요? 저 당시 한국 정부 돈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럼 뭐였겠습니까? 미국이 원조해줬어요. 미국이 원조해줬기 때문에 유럽이 그걸 신용으로 믿고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상당히 우리가 왜곡된 과거를 마치 신화적인 걸로 미화시켜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런 세뇌를 아주 잘 당하는 사람들인지를 알고 지금 이명박 씨가 뭘 했습니까? 자서전 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식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이미 눈치 까고 있었던 거죠. 그걸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알게 된다고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이런 교육 방식이 이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필터링하고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이미 알고 그걸 갖고 선동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만 유착관계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돼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유착관계 흐름이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과 금융, 그 다음에 정부를 통해서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리고 그걸 정점에서 누군가가 컨트롤하는 인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놓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일단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가장 근본적인 흐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기업과 긴밀한 정교응 유착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돈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달러를 어디서 찍어냅니까? 그래요, FRB, 미국 연방은행, 그 사금인 거 아시잖아요, 이젠. 거기서 찍어내요, 달러를. 그리고 이 FRB 운영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유대인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들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IBM 역시 마찬가지고, IBM 유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해, 유대 기업이야. 아무리 황량한 사막에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오아시스 뭡니까? 절대 마르지 않는 샘 아닙니까? 안 말라. 이 돈은요, 우리가 동물들을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위를 시키고 그걸 잘 하게 되면 먹이라는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돈도. 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똑같다고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정확히 건드려주는, 그리고 그 욕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저놈들이 원하는 일을 만들 수 있게, 그리고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상적인 매개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생존이라는 시스템과 결부시켜 버렸어요. 돈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 못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지금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급자족의 시스템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일단 의식주가 해결돼 버리게 되면 돈이라는 시스템이 상당히 값어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놈들이 자꾸 GMO라든지 이런 식품을 통해서 특허를 독점하고요. 그 특허를 독점하는 걸로 인해서 먹거리를 자꾸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먹이의 소중함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돈은 엄청난 무기예요. 우리한테는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가치로 보지만 유대인들, 저런 기득권자들, 유대인 기득권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인류를 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도적인 기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다음에 기득권과 서민층들의 양극화, 올라올 수 없는 사다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삼성이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력의 정점이다. 애플과 인텔의 동등한 눈높이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IBM과 인텔, 애플, 삼성이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는, 서로가 서로를 눈치 보는 그런 기업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돈도 아주 많이 벌었어. 돈도 저런 회사들, 기업들하고 남부럽지 않게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쟤네들도 내 눈치를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보자고요, 한번.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 합시다. 그리고 애국 기업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와, 외국 기업이야. 삼성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야. 그렇게 칭찬해 보자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뭐 혜택이 뭐 왔어요? 뭐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이 그 돈 갖고 삼성이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라도 싸게 줬어. 핸드폰도 제일 비싸게 팔았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에. 뭐 핸드폰뿐이에요? TV, 뭐 LG, 삼성, 다 35% 이상 비싸게 팔았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판국에 뭘 해줬는데 도대체 뭘? 그리고 복지재단 만들어가지고 어린이집 임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어 놔가지고 뭐 그게 뭐 공공법 뭐 복지재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아니면 병원 만들어가지고 중산층 이상만 사용할 수 있게끔 고급진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서민들은 아예 들어갈 자리도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시설도 다르고 완전히. 그럼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반도체 삼성 직원들만 만듭니까? 그 더럽고 그 병 걸린 화학제품 만드는 거 삼성 직원이 해? 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젊은 20, 30대들이 만들어 놓고 왜 혜택은 지들만 누리는데?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더라도요,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5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50%가 넘어가는 기업이 국내 기업이 될 수 있냐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고용률은 어떻고요? 고용률은 오히려 지금 나라 어려워질수록 지금 감축시키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왜 삼성이 제일 많이 지금 감축을 했어요? 2016년도만 하더라도. 그 이유가 해외로 공장이 이전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놓고 이야기합시다. 어디 뭐 삼성이 애국심을 갖고 국내의 어떤 고용률이나 뭘 높여준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수치를. 팩트로 높여준 게 뭐 있어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고용 인원은 6천에서 5천 명가량으로 평균적으로 쭉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해외 이 신규 채용 규모는요, 엄청나게 일어나 4만에서 최대는 7만 명 가까이도 해마다 고용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이 관심이 없어. 자기들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뭐 애국이고 애국기업이고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야. 저런 기업들은 돈만 되면 그냥 가서 무조건 치 박는다니까. 관심 없다니까. 여러분들 죽든 살든. IBM, MS, 애플, 구글, 더 나가서 다르파, 이런 회사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물건들을 충실히 납품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지 여러분들 생각해서 만드는 기업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거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원숭이가 더 효율적이면 원숭이를 쓰지 사람 안 쓴다니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조건 만들어야만 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도덕성이라는 거 없어요. 인류애 같은 거 없어. 여러분들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정직원이라면 그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아요. 네. 삼성전자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프로 되겠습니까? 아까도 그 고용률 제가 보여드렸죠. 고용률 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미친 듯이 팔았잖아요, 최근에. 그렇고 나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배당금만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외국 투자자들한테 잘 보여야 돼. 갖다가 서민들 고열 열심히 짠 거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야. 용어까지 쫙쫙 바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오로직스 상장시켜서 뭐 했습니까? 또 다른 캐시카우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돈이 한국의 노동력 창출시키고 거기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산물을 재물을 바치고 있잖아. 자꾸 지금.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우회로 많이 샜는데 어쨌든 블록체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저런 회사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지금 더 면밀하고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다시 블록체인으로 이야기해보면 이 이더리움 연합에 들어간 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삼성 SDS, JP 모건, USB, 도요타, SK텔레콤.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왜 이더리움을 선택했을까요? 삼성 SDS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더리움 채택해서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이제 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뭡니까? 뭐 금융회사 일단 빼고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런 기업도 블록체인 기술의 최상위 정점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뭐 특허 출원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JP 모건과 USB는 뭐 그 USB가 이제 우리 메모리 그런 USB 아니고요. 어차피 글로벌 금융회사의 핵심 이 회사들입니다. 이 여담인데 EA 노선에 합류한 이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다 보세요. 유대 기업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4차 산업 시스템의 기반이란 이야기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요, 유대인들한테 상당히 선택받은 회사입니다. 왜냐면 과거 김대중 씨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손정희와 빌 게이츠가 와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선점을 따은 게 바로 SK고요. 그렇게 한번 입지를 다지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5G를 가지고 SK를 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자금을 가지고 성장한 이 알리바바 역시도요, 블록체인을 세계 시장에 선도하겠다. 페이스북과 나란히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조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역시도 소프트뱅크와 페이스북에 연루되어 있는 유대 자금을 받고 큰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 하면요, 우리가 그냥 기술의 과도기에 왔고 그게 시대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에 참여해 있는 저런 기업들만 보더라도 유대계에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놓고 생각해봐도요, 4차 산업의 혁명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개혁되어져 온 유대 권력자들이 만든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맞는 이야기다라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사, 인텔 뭐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방대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이제 정보를 취합하고요. 취합한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이 정보를 융합합니다. 융합을 해서 새로운 정보나 데이터를 창출해내는 이런 힘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이 보안성이 취약해지거나 바이러스, 해킹 같은 이런 시스템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위협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죽는 거죠. 특히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들, 이런 회사들 역시도 자율주행하는데 누가 해킹을 해서 막 마음대로 조종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의적인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범죄에 대한 영향이 악용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SK텔레콤 역시 뭐 5G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이용되겠죠.
그러면 뭐 보안 문제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불거져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폐,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으로 이 블록체인을 자꾸 연결시킨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IBM은요 자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화폐 개념에 도입 없이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화폐 개념이 없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블록체인을요 바로 폐쇄형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바로 개방형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개방형 인터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형 인트라넷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리 통신망이죠. 인트라넷이라는 건. 근데 이제 이 인트라넷의 단점,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거를 이 블록체인을 적용시키게 되면 엄청 인터넷처럼 먼 거리의 통신도 할 수 있고요. 또 인트라넷처럼 상당히 폐쇄적인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 폐쇄형 블록체인을 다른 말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것은 소수의 허가받은 몇몇 사람만이 활용이 가능한 그런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머스크라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IBM과 이 리퍼 컨테이너에 약 1000만 개가량의 센서를 장착해서 물건의 이동 경로와 화물의 상태를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파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테이너에 설치된 이 이제 센서가 개당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 컨테이너에 다 설치하게 되면 약 10조 원가량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이제 투입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블록체인의 계속 발전적인 투자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블록체인 ETF가 활성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 어떤 이제 블록체인의 발전을 유도하게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미래 산업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시초적인 이제 이 투자가 될 것이다. 즉 블록체인 ETF 시장은요, 미래적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블록체인 ETF 상품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고요. 며칠 전 캐나다 하베스트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블록체인 ETF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이 미국의 블록체인 ET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ETF를 좀 살펴보자면 자산 운용사인 리얼티 쉐어스와 앰플리파이 인베스트먼트가 미국 증권시장에서 나란히 상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진짜. BACN의 경우 가격을 추정하는 인덱스 ETF고요. 일종의 패시브형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BLOK 같은 경우는요, BACN과 상당히 다른 투자 방식으로요, 펀드 매니저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액티브형 ETF 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패시브 투자 방식과 액티브 투자 방식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투자 방식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투자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액티브 방식은요, 우리가 쉽게 주식으로 말하자면 단타 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이런 투자 방식을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짧고 굵게 돈을 먹을 수 있죠. 대신에 위험하게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방식은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장기 투자 방식이에요. 꾸준히 장기적 가치가 있는 회사에 꾸준히 투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균적인 수익을 얻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상당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방식이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방식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과거 10년 동안의 투자 방식을 보더라도 확실히 액티브보다 패시브가 더 많은 수익과 안전성을 가지고 이 투자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경제는 어차피 우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 일단은 더 적합한 투자 방식이 맞고요. 경제에서는. 다음에 적은 비용을 조금씩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 패시브 투자가 엄청나게 막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왜 갑자기 패시브 투자로 바꿨을까요? 당연해요. 이제 경제를 예측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 그리고 너무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불안전하게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안전한 곳에 묻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익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 대신에 이제 좀 견뎌야 된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뭐 이러한 지금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글로벌 금융 투자의 이런 체질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글로벌 유동성이 점점 재정 긴축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을 축소한다라는 건요, 결국 거품 파티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결국 실적에 따라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적 흐름을 보이는 이런 실적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흔히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죠. 주가 순이익 비율. 이게 뭐냐면 이제 기업의 기대 상승 지수죠. 이게 이제 거품이죠.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PER, 퍼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기대 상승보다 실적 지수를 말해주는 주당 순이익. 이게 이제 우리가 EPS. 그러니까 즉 앞으로는 퍼보다 EPS의 증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실적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내실이 있는 기업의 종목 차별화죠. 이제는 뭐 기대 심리로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회사의 성장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을 대놓고 놓고 보자면 앞으로 기업의 편차가 아주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달러를 중앙은행에서 풀었어요. 그리고 달러를 다시 축소해요. 이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그렇죠. 바로 경제 리사이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이 달러의 어떤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점점 경기가 회복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그렇죠.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건값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의 그런 이제 전조가 일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머징 국가의 물건들을 자연스럽게 구입하게 됩니다. 이머징 국가나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면 그냥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냥 신흥국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인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철강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철강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겪었던 1980년대의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바로 인도가 그 키워드를 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중국 역시 새로운 반도체 시장의 붐을 힘입어서요. IT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로 이 반도체 시장을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대량 양산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겪었던 IT 버블에 대한 이런 흐름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자꾸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요. 바로 새로운 투자의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계속 내수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요. 동북아 쪽이 안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을 억지로 견제하고 내수 시장을 돌리게끔 계속 압박을 주고요. 자연스럽게 동남아나 동부 쪽의 투자가 이머징 국가가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 공황이 안 오기 때문이죠. 경제 공황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요, 중국을 미국이 견제함으로써요, 새로운 이머징 국가들의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고요, 중국은 반도체 시황을 한국에서 바톤 터치로 이어받으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수 시장이 활성화됐을 쯤 또 한번 양탈 깎기가 시작이 되겠죠. 어쨌든 이머징 국가들 역시도 한번 저렇게 이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조만간 그 투자가 거품이 상당히 진행되기 시작하면 IMF처럼 양털 깎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글로벌 경기지수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뭐 지금 복잡하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봐도 아시죠?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가 산 종목은 안 올라. 뭐 이런 분들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도 바로 저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실적이 좋은 회사가 무조건 짱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짱! 뭐 다른 거 없어요, 이젠. 이런 회사들이 왜 짱이 될까요? 아니, 인터넷 플랫폼,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전기차 사업, 이런 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결국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저런 기술력들이 다 전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도 전기 엄청 썼지 않습니까? 뭐 석유 떼서 썼습니까? 아니, 전기 사용했잖아요. 뭐 석유 떼 가지고 뭐 발전기 돌려서 한 사람도 있을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즉 내연기관 같은 이제 우리가 저기 석유를 이 태움으로 인해서 구동되는 이러한 시스템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란 이야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기를 지배하는 자가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 전기의 아주 중요성이 부각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그 사기꾼 새끼가 자꾸 솔라시티 인수하고 나서 자꾸 태양열 지붕 뭐 어쩌네 저쩌네 막 혁신 아이콘이 될까 이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 생각도 아니면서 참 어처구니 없게. 가장 기본 시스템이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시스템. 블록체인 ETF. 아주 미래 성장성이 있고 미래 투자 가치가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참 재미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블록체인 ETF 비중 상위 5종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복으로 이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상당히 매력이 있는 기업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복으로 나오는 기업이 바로 IBM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IBM이 블록체인 시장을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다. 핵심 기업이라는 게 여기서 대놓고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블록체인 ETF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비트코인의 광기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더욱더 가치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 유지를 시키는 단계가 블록체인 ETF에 투자를 만들어서요, 사람들이 이제 코인 시장보다 이런 안정적인 투자 시장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지속시키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가치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실제로 진보시키는 기업일수록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죠. 코인, 개, 나부렁탱이 같은 그런 뭐 형체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 없다고 뭐 4차 산업이 안 만들어집니까? 블록체인 형성이 안 됩니까? 물론 그 구실점을 비트코인이 만들어줬지만 그냥 걔의 가치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없는 가치다. 이제 더 이상 코인 시장에서 홀짝 게임 그만합시다. 예? 이미 거품 꺼졌어요. 저 ETF 같은 블록체인 저런 펀드 상품 나오면요, 다 돈 글로 가요, 이제.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십시다. 이제는요, 비트코인에 무조건적으로 투기했던 이런 돈들이 이제 슬슬 블록체인 ETF 시장 같은 이런 펀드 시장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거품을 지금 당장에 터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지금 터뜨려버리면 블록체인의 유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게 좀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블록체인 시장으로 투자금이 점점 옮겨갈 것이다. 여기 뉴스에서도 보세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저 빌 게이츠 새끼도 존나 웃긴 새끼야. 지가 뭐 비트코인에 뭐 가치가 있네 어쩌네 놓고 지는 블록체인 시장에 지금 투자해놓고 어이가 없는 새끼 진짜 보면 볼수록 나 미끼 던져놓고 뭐 하는 짓거리야. 쟤도 적당히 해야지 이 새끼가.
차라리 비트코인이 이게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해야지. 쥐새끼는 씨발 평범한 사람들 사기 쳐놓고 지는 블록체인에다가 투자를 해? 거지 같은 새끼가. 얘네들은 변동성이 심한 곳에 투기 안 해요. 왜 돈 많은데 쬐끔만 벌어도 돈 왕창 벌 수 있는데 위험한 데다가 투자하겠어요. 도박 심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한탕 심리 때문에 하는 거다. 절대 잊지 마시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투기판에 투자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부자들, 돈 많은 새끼들이 노는 놀이터가 어딥니까? 그 채권 시장 있잖아요. 채권 시장. 왜? 안정적이니까. 자, 큰 돈을 놓고 수익은 적지만 어쨌든 안정적이니까. 여러분도 채권 해봐야 돈도 못 벌어. 그 수익률이 너무 미미해서. 어쨌든 오늘 뭐 패시브니 액티브니 ETF니 골치 아픈 단어들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 조금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시장이 앞으로 점점 그 규모가 커질 거고, 한국도 블록체인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도입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미리 알아가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피해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설 잘 보내시고요. 갔다 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